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윤서아의 폐부를 깊숙이 파고들었다. 희미한 조명이 비추는 병원 복도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처럼 길고 적막했다. 그녀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곤히 잠든 어머니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창백한 얼굴 위로 복잡하게 얽힌 의료기기들이 생명의 불씨를 위태롭게 붙들고 있었다. 방금 전 의사가 던진 말들이 귓가에 날카로운 파편처럼 맴돌았다. 수술이 시급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어떻게든 비용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그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녀에게 어떻게든 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막막한 단어였다. 어머니는 서아가 세상의 전부였고 서아에게도 어머니는 온 우주였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모녀는 서로를 의지하며 힘겹게 살아왔다. 가난은 그림자처럼 그들을 따라다녔지만 어머니의 미소 하나면 세상 어떤 부귀영화도 부럽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 미소를 지키기 위해 서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벼랑 끝에 서 있었다. 미술에 대한 뜨거운 열정도, 곧 졸업을 앞둔 대학 생활도 모두 사치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은 단순히 수술비라는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남은 시간, 그녀가 지켜내야 할 생명의 무게였다. 서아는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억지로 옮겨 병원을 나섰다. 초가을에 밤 공기가 스산하게 살갗에 와닿았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가 진동했지만 그녀는 누구의 연락인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화면에는 어김없이 마동철이라는 세 글자가 찍혀 있었다. 받지 않은 전화 목록 아래로 도착한 문자 메시지는 짧고 노골적인 협박으로 가득했다. 오늘까지 약속한 돈이 입금되지 않으면 네 엄마 병실에 조문객 좀 보내야겠다.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 같았다. 그는 정말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었다. 마동철, 그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공포가 밀려왔다. 처음 어머니가 쓰러졌을 때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체에 손을 댔다. 처음에는 친절한 얼굴로 다가왔던 그는 이자가 몇 번 밀리자 곧바로 본색을 드러냈다. 욕설과 협박은 일상이었고 그녀가 일하던 작은 식당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려 결국 쫓겨나게 만들었다. 그의 탐욕스러운 눈빛과 비릿한 웃음은 악몽이 되어 매일 밤 서아를 괴롭혔다. 이제 그는 서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정확히 겨누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멀고 험난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은 그녀의 처참한 현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오히려 가슴을 후벼 팠다. 달동네의 가파른 계단을 오르자 옥상에 위태롭게 자리한 그녀의 작은 방이 나타났다. 문을 열고 들어선 방 안은 냉기로 가득했다. 며칠째 밀린 월세 독촉장이 문틈에 꽂혀 있었다. 책상 위에는 미완성 캔버스와 물감들이 흩어져 있었다. 한때 그녀의 유일한 꿈이자 위안이었던 그림은 이제 먼지 쌓인 과거의 유물처럼 보였다. 그녀는 낡은 서랍장 위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사진 앞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자옅더미 속에서 서아는 문득 며칠 전의 기억을 떠올렸다. 마동철 때문에 식당에서 쫓겨나던 날, 절망에 빠진 그녀에게 한 중년 여인이 조용히 다가와 명함 한 장을 건넸다. 고급스러운 질감의 검은색 명함에는 이름도 직책도 없이 오직 전화번호 하나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라는 문구만이 금박으로 새겨져 있었다. 그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구겨버리려 했지만 혹시 모를 마음에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것이다. 이제 그것이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동아줄,
혹은 지옥으로 향하는 초대장이었다.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꺼내 들었다. 과연 이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아니, 해결이라는 말을 쓰기에는 너무나도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쯤은 이미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이 전화가 요구할 대가는 분명 그녀가 감당하기 힘든 것일 터였다. 자존심, 영혼, 어쩌면 그 이상의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르자 모든 망설임이 눈 녹듯 사라졌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서아는 마른 입술을 깨물며 심호흡을 한 뒤 휴대전화의 번호를 입력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기계처럼 차갑고 감정 없는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서아의 사정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그녀는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저 일방적인 지시를 내릴 뿐이었다. 오늘 밤 10시 스카이 크라운 호텔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으로 오세요. 약속 장소에 도착하면 입을 옷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명심하세요.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제안입니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서아는 잠시 동안 멍하니 휴대전화를 바라보았다. 돌이킬 수 없다. 그 말이 마치 낙인처럼 그녀의 심장에 새겨지는 듯했다. 약속된 시간이 다가오자 서아는 마치 다른 사람의 삶을 연기하는 배우처럼 움직였다. 샤워를 하고 낡았지만 가장 깨끗한 속옷을 챙겨 입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기만 했다. 두려움과 체념이 뒤섞인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도 지키려는 듯 허리를 꼿꼿이 폈다. 이것은 거래다. 어머니를 살리기 위한 내 자신을 파는 거래.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뇌었지만 심장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낡은 가방 하나만을 든 채 어둠이 짙게 깔린 방을 나섰다. 스카이 크라운 호텔의 로비는 서아가 이제껏 살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공간이었다. 거대한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눈부신 빛, 대리석 바닥에 울리는 조용한 발걸음 소리, 공기 중에 은은하게 퍼지는 값비싼 향수 냄새. 모든 것이 그녀를 위축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초라한 행색을 힐끔거리며 지나갔고 서아는 고개를 숙인 채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펜트하우스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부드럽게 상승했다. 숫자가 올라갈수록 그녀의 심장은 반대로 끝없이 추락하는 듯했다. 스위트룸의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서아는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입구에 놓인 상자 안에는 지시대로 몸에 딱 붙는 검은색 실크 드레스 한 벌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드레스는 놀랍도록 그녀의 몸에 잘 맞았지만 마치 자신에게 입혀진 족쇄처럼 느껴졌다.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들어서자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지만 그 어떤 빛도 그녀의 마음을 밝혀주지는 못했다. 그때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던 한 남자의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다. 넓은 어깨와 큰 키, 흐트러짐 없는 자세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이 느껴졌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조각처럼 잘생긴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서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었다. 그 시선에 서아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남자는 바로 강태준, TK그룹의 젊은 총수였지만 서아는 그의 정체를 알 턱이 없었다. 그녀에게 그는 그저 자신을 산 정체불명의 부유한 남자일 뿐이었다. 숨막히는 침묵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서아는 마른 침을 삼키며 남자의 다음 행동을 기다렸다. 그는 어떤 말도 없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발걸음 소리는
마치 사형 집행인의 발소리처럼 서아의 심장을 옥죄었다. 그녀의 바로 앞에 멈춰선 그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경멸도 동정도 아닌 알 수 없는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서아는 차라리 그가 자신을 경멸하기를 바랐다. 아무런 감정 없는 시선은 그녀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듯한 모욕감을 안겨주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그의 입이 열렸다.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오늘 밤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왔나? 그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실려 있지 않았다. 마치 비즈니스 거래 조건을 확인하는 사무적인 말투였다. 서아는 차오르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메어 대답할 수가 없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며 당장이라도 이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은 바닥에 뿌리내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며 눈을 질끈 감았다. 윤서아는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듯한 정적 속에서 눈을 감았다. 다가올 모욕과 고통을 견디기 위해 온몸의 신경을 칼날처럼 곤두세웠다. 그러나 그녀의 예상과 달리 남자의 차가운 손길은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부드러운 종이가 스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앞으로 무언가 툭 던져졌다. 놀란 서아가 천천히 눈을 뜨자 그녀의 발치에 떨어진 두툼한 서류 봉투가 보였다. 그녀가 의아한 눈빛으로 남자를 쳐다보자 그는 턱짓으로 서류를 가리켰다. 읽어봐. 여전히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였다. 서아는 마지못해 몸을 숙여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가장 위에는 약혼 계약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약혼? 하룻밤의 대가를 치르러 온 자신에게 이것은 대체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 혼란스러운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혹시 이것은 자신을 조롱하기 위한 또 다른 방식의 악랄한 장난일까? 그녀가 충격과 불신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응시하자 강태준은 마치 그녀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무심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군. 그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다리를 꼬았다. 그제야 서아는 그의 전신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 값비싼 맞춤 정장은 그의 완벽한 신체 비율을 더욱 돋보이게 했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에서는 오랜 시간 몸에 밴 위험이 느껴졌다. 내 이름은 강태준, TK그룹 대표다. 그리고 지금 내겐 약혼녀가 필요해. 그의 설명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했다. 그는 현재 그룹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인수 합병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반대하는 할아버지이자 그룹 회장인 강 회장이 정략 결혼을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상대는 경쟁사인 태성그룹의 딸이었다. 태준은 그 결혼을 할 생각도 태성그룹에 회사를 넘길 마음도 추호도 없었다. 그에게 결혼은 비즈니스의 연장선일 뿐 사랑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감정이었다. 하지만 회장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는 그럴듯한 명분이 필요했다. 바로 마음 깊이 사랑하는 약혼녀의 존재. 그래서 널 선택한 거다. 배경 깨끗하고 가진 것 없어 시끄러워질 일 없고 무엇보다 돈이 절실하게 필요하니까.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서아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그녀의 절박함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고 그것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 하고 있었다. 어젯밤의 제안은 그녀의 자존심을 시험하고 그녀가 얼마나 절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마지막 테스트였던 셈이다. 그가 제시한 계약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6개월, 앞으로 6개월 동안 서아는 그의 완벽한 약혼녀를 연기해야 했다. 그 대가로 그는 어머니의 수술비 전액은 물론
완치될 때까지의 모든 병원비와 생활비를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뿐만 아니라 계약 기간 동안 그녀에게는 최고급 오피스텔과 충분한 품위 유지비가 제공될 것이며 계약이 끝나는 6개월 후에는 그녀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거액의 위자료까지 지급될 터였다. 이건 철저한 비즈니스다. 감정 섞을 필요 없고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외에 어떤 것도 바라선 안 돼. 특히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없을 거다. 그는 선을 그었다. 서한은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최악의 상황은 아니었지만 다른 의미에서 더욱 끔찍한 제안이었다. 하룻밤에 육체를 파는 것이 아니라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윤서아라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팔아야 하는 일이었다. 그의 인형이 되어 그의 필요에 따라 웃고 말하고 행동해야 했다. 굴욕감에 온몸이 떨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유일한 동아줄이라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었다. 어머니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리고 마동철이라는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 하나의 기회였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두 개의 저울이 팽팽하게 맞섰다. 한쪽에는 짓밟히는 자존심과 잃어버릴 6개월의 시간이, 다른 한쪽에는 어머니의 미소와 평온한 미래가 놓여 있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치열한 싸움을 벌였다. 결국 어머니의 얼굴이 모든 것을 압도했다. 서한은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주워들고 소파 맞은편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았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가련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목숨값을 흥정하는 거래의 당사자였다. 조건이 있어요. 강태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그는 그녀가 울면서 매달리거나 혹은 굴욕감에 못 이겨 뛰쳐나갈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단단했다. 말해봐.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흥미가 섞여 있었다. 첫째, 계약 기간 동안 언제든 어머니를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둘째, 당신의 약혼녀를 연기하는 것 외에 제 사생활에 대해서는 일절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셋째, 계약 내용은 반드시 비밀에 붙여져야 하며 만약 당신 쪽에서 비밀이 새어나갈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당신이 져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명확했다. 태주는 잠시 그녀를 말없이 응시했다. 가녀린 외모와 달리 그녀의 내면에는 강인한 심지가 박혀 있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줄 아는 당돌함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다. 이 정도의 배짱은 있어야 자신의 약혼녀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 터였다. 좋아. 그 조건들 전부 수락하지.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테이블 위에 놓인 만년필을 그녀에게 건넸다. 이제 사인해. 서한은 묵직한 만년필을 받아 들었다. 펜 끝이 계약서의 서명란 위에서 잠시 망설이듯 멈췄다. 이 종이 한 장에 자신의 이름을 쓰는 순간 지난 20여 년간의 윤서아의 삶은 막을 내리고 강태준의 약혼녀라는 새로운 가면을 쓴 채 살아가야 한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심정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윤서아 세 글자를 또박또박 써 내려갔다. 그녀의 이름 옆에는 이미 강태준이라는 필체 좋은 서명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서명이 끝나자마자 태준은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이제 완벽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대하는 태도였다. 내일 오전 김 비서가 데리러 갈 거다. 계약 기간 동안 지낼 숙소로 안내할 테니 개인적인 짐은 최소한으로 챙기도록. 필요한 모든 것은 새로 제공될 거다. 그의 말은 지시였고 서한은 그저 받아들여야 했다. 그리고 이건 네가 연기해야 할 새로운 신상 정보다.
오늘 밤 안에 전부 외워둬. 이름, 나이, 가족관계부터 내가 널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까지 사소한 실수 하나가 모든 걸 망칠 수 있다는 걸 명심해. 그는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그녀에게 건넸다. 서류에는 윤세라라는 낯선 이름과 함께 유복한 집안에서 자란 해외 유학파 첼리스트라는 완벽하게 조작된 인생이 적혀 있었다. 서아는 멍하니 서류를 받아들었다. 이제 그녀는 윤서아가 아닌 윤세라였다. 가난한 미대생이 아닌 우아한 첼리스트.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어서 마치 긴 꿈을 꾸는 것만 같았다. 궁금한 점 있나? 태준의 질문에 서아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어떤 질문도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이 숨막히는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럼 이만 나가봐. 내일 아침에 보지. 그의 마지막 말은 해고 통보처럼 차갑게 들렸다. 서아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스위트룸을 나섰다. 손에는 자신의 영혼을 팔아넘긴 증거인 계약서가 들려 있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내내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호텔 로비를 빠져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자 그제야 자신이 살아있다는 감각이 희미하게 돌아왔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그녀가 알던 세상이 아니었다. 화려하게 빛나는 도시의 불빛들은 더 이상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를 가두게 될 거대하고 화려한 감옥의 불빛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타고 자신의 옥탑방이 아닌 어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향했다. 어쩌면 진짜 윤서아로 있을 수 있는 마지막 밤이 될지도 몰랐기에 다음 날 아침 약속된 시간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김 비서가 그녀의 옥탑방을 찾아왔다. 딱 떨어지는 검은색 정장 차림의 그는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아를 맞았다. 그는 좁고 허름한 방 안을 아주 잠시 스치듯 둘러보았다. 그의 눈빛에 스친 것이 동정이었는지 혹은 경멸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는 곧 완벽한 비서의 모습으로 돌아와 서아의 작은 짐가방을 받아들었다. 서아의 가방 안에는 낡은 옷 몇 벌과 어머니의 사진이 담긴 작은 액자가 전부였다. 진짜 윤서아의 삶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었다. 그녀가 처음으로 이끌려간 곳은 강남의 최고급 뷰티 살롱이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달려들어 마치 인형을 꾸미듯 그녀를 매만졌다. 머리카락은 우아한 컬이 들어간 짙은 갈색으로 염색되었고 거친 손톱은 완벽한 모양으로 다듬어져 은은한 베이지색 매니큐어가 칠해졌다.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손길이 스쳐 지나가자 지난 몇 달간의 고생과 불안이 깃들어 있던 그녀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청초하면서도 기품 있는 낯선 여인의 얼굴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그녀를 위해 준비된 수십 벌의 명품 옷들 중에서 가장 단정한 아이보리색 원피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서아는 숨을 삼켰다.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그녀가 알던 윤서아가 아니었다. 그녀는 윤세라라는 이름에 걸맞은 완벽한 외피를 입게 되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껍데기 속에서 서아의 영혼은 길을 잃은 아이처럼 불안하게 떨고 있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머리 스타일도, 얼굴 화장도, 입고 있는 옷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까지도. 그녀는 곧 이 모든 것이 거품처럼 사라져버릴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이 위험한 연극을 완벽하게 해내야만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혔다. 어머니의 생명이 그 연극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김 비서는 그녀의 변신에 만족한 듯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장소로 그녀를 이끌었다. 새로운 거처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였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의 서아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높은 천장과 탁 트인 통유리창, 최고급 자재로 마감된 미니멀한 인테리어는 마치 잡지 화보 속 한 장면 같았다.
하지만 그 넓고 텅 빈 공간은 강태준이라는 남자처럼 차갑고 비인간적인 느낌을 주었다. 집안 어디에도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김 비서는 그녀에게 새로운 스마트폰과 한도 없는 신용카드 몇 장, 그리고 앞으로 일주일간의 상세한 일정이 적힌 태블릿 PC를 건넸다. 그리고 그녀의 첫 번째 공식 임무를 알렸다. 바로 오늘 저녁 강 회장의 자택에서 열리는 가족 만찬에 참석하는 것이었다. 저녁이 되자 강태준이 직접 그녀를 데리러 왔다. 그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그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완벽하게 변신한 그녀의 모습에 아주 미세한 동요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서한은 놓치지 않았다. 차에 오르자마자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경고했다. 오늘 저녁 넌 내 약혼녀 윤세라다. 내가 하는 말에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 누가 묻기 전에는 절대 먼저 입을 열지 말고. 그의 목소리는 명령에 가까웠다. 서한은 대답 대신 마른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심장이 불안하게 날뛰기 시작했다. 강 회장의 저택은 성북동의 언덕 위에 자리한 거대한 성체와 같았다. 전통적인 한옥의 미와 현대적인 건축 양식이 어우러진 웅장한 건물은 그 자체로 강씨 일가의 권위와 역사를 보여주는 듯 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저택의 응접실에서 서한은 마침내 TK그룹의 수장인 강 회장과 마주했다. 호랑이처럼 날카로운 눈빛의 노인은 지팡이를 짚은 채 소파에 앉아 마치 값비싼 골동품을 감정하듯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너무나도 노골적이어서 서한은 마치 자신의 속을 전부 들켜버린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태준의 고모와 고모부 역시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았지만 그들의 눈은 그녀의 옷차림과 액세서리를 샅샅이 훑으며 값을 매기고 있었다. 저녁 식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가장한 치열한 취조 현장이었다. 강 회장은 묵직한 목소리로 그녀의 조작된 배경에 대해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첼로는 언제부터 시작했나?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신가? 우리 태준이의 어디가 마음에 들어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지? 질문 하나하나가 함정처럼 느껴졌다. 서한은 지난밤 뜬 눈으로 외웠던 시나리오를 필사적으로 떠올렸다. 그녀는 자신의 실제 전공이었던 미술사 지식을 교묘하게 응용하여 클래식 음악과 예술에 대한 조예가 깊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답을 이어갔다. 때로는 수줍은 미소로, 때로는 당찬 눈빛으로 그녀는 놀라울 정도의 침착함으로 모든 공격을 막아냈다. 강태준은 말없이 식사를 하며 그녀의 연기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이 정도의 압박감 속에서 이렇게까지 잘 해내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의 대답은 막힘이 없었고 표정 연기는 완벽했다. 위기의 순간마다 그는 적절하게 끼어들어 세라 씨는 낯을 가리는 성격이라 그렇습니다. 라거나 저희가 처음 만났던 미술관에서의 모습에 제가 첫눈에 반했습니다. 와 같은 말로 그녀의 대답에 신빙성을 더해주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배우처럼 완벽한 연기를 펼쳤고 그들의 빈틈없는 모습에 강 회장의 미간에는 의심의 주름이 더욱 깊어졌다. 식사가 끝난 후 저택에서는 몇몇 그룹의 핵심 임원들과의 비공식적인 모임이 이어졌다. 바로 그 자리에서 서한은 강태준의 오랜 라이벌인 최 이사와 마주쳤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와 신사적인 매너로 사람들을 대했지만 그의 눈빛만은 뱀처럼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그는 서아에게 다가와 아주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다. 윤세라 씨라고 하셨죠. 말씀을 듣자 하니 유명한 줄리어드 음대 출신이시던데. 혹시 작년에 객권 교수로 오셨던 안드레이 교수의 마스터 클래스도 들으셨습니까?
제가 그분의 오랜 팬이라서요. 그것은 순수한 질문을 가장한 날카로운 함정이었다. 서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가 외운 프로필에는 줄리어드 출신이라는 사실만 있었지. 그런 세세한 정보까지는 없었다. 짧은 순간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하지만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고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 안드레이 교수님 말씀이시군요. 안타깝게도 제가 개인 리사이틀 준비 때문에 그분의 수업은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열정적인 지도 방식에 대해서는 동기들에게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위기를 교묘하게 피하면서도 자신이 그 세계에 속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주었다. 바로 그 순간 강태준이 자연스럽게 다가와 최 이사의 어깨를 두드리며 화제를 돌렸다. 최 이사, 신제품 론칭 관련해서 할 얘기가 있는데. 두 남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차가운 스파크가 튀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얼음처럼 차가운 침묵만이 흘렀다. 강태준은 그녀에게 칭찬도 비난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앞만 바라보며 운전을 할 뿐이었다. 아파트 앞에 차가 멈추자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오늘이 시작일 뿐이야.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다. 절대로 긴장을 늦추지 마. 그의 목소리는 경고이자 어쩌면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는 그만의 방식일지도 몰랐다. 서아는 아무 대답 없이 차에서 내렸다. 거대하고 텅 빈 아파트로 돌아온 그녀는 현관문을 닫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값비싼 드레스와 보석들이 거추장스러운 족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화장대 위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것인 어머니의 사진 액자를 끌어안았다. 사진 속 어머니의 환한 미소가 오늘 하루 거짓된 세상 속에서 버텨낸 그녀를 위로하는 듯 했다. 첫 번째 관문은 무사히 통과했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계약으로 묶인 날들이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무심하게 흘러갔다. 윤서아는 이제 윤세라라는 가면을 쓰는데 제법 익숙해졌다. 그녀는 강태준의 그림자처럼 그의 모든 공식적인 일정에 동행했다. 숨막히는 비즈니스 만찬, 화려하지만 공허한 사교계 파티, 그리고 기업의 이미지를 위한 자선 경매 행사까지. 그녀는 그가 원하는 대로 우아하게 미소 지었고 적당히 말을 아꼈으며 값비싼 보석보다 더 아름다운 장식품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사람들은 TK그룹의 젊은 총수 옆에 나타난 아름답고 신비로운 약혼녀에게 호기심을 보였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진짜 모습을 꿰뚫어 보지는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TK그룹이 후원하는 자선 미술품 경매 행사에 참석했을 때 예기치 않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행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유명 작가들의 작품들이 높은 가격에 낙찰되고 있었다. 서아는 여느 때처럼 태준의 옆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다. 바로 그때 무명의 신진 작가가 그린 작은 풍경화 한 점이 경매에 올랐다. 경매사는 작품에 대해 판에 박힌 듯한 지루한 설명을 늘어놓았고 사람들의 반응은 시들했다. 그저 구색을 맞추기 위해 끼워 넣은 작품이라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하지만 서아의 눈은 그 그림에 못 박힌 듯 고정되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평범한 풍경화로 보일지 몰라도 그녀의 눈에는 그 안에 담긴 작가의 고뇌와 열정이 고스란히 보였다. 거칠지만 대담한 붓터치, 빛과 그림자를 표현하는 독창적인 방식, 그리고 캔버스 전체에 흐르는 깊은 슬픔의 정서까지. 그녀는 이 그림의 가치를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잠시 약혼녀의 역할을 잊고 미술학도 윤서아로 돌아가 있었다. 서아는 태준의 팔을 살짝 끌어당기며 들릴 듯 말 듯 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 그림 사세요. 태준은 의아한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유명한 작가도 아닌데. 그의 목소리에는 가치를 따지는 사업가의 냉정함이 묻어 있었다.
아니에요. 저 작가는 분명 크게 될 사람이에요. 저 붓터치를 보세요.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 차가운 색감 위에 아주 얇게 따뜻한 색을 덧칠했어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으려는 작가의 내면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기술적으로도 감성적으로도 완벽해요. 지금은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 10년 안에는 가격이 수십 배는 뛸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뜨거운 열정이 넘실거렸다. 그것은 윤세라에게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그림에 대한 순수한 애정이 담긴 목소리였다. 태주는 잠시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단순히 돈이 많아서 미술품을 수집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 역시 예술에 대한 조예가 깊었고 그녀의 분석이 단순한 허세가 아니라 정확한 안목에 기반한 것임을 즉시 알아차렸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경매를 향해 손을 들었다. 몇 번의 형식적인 경쟁 끝에 그림은 아주 저렴한 가격에 그에게 낙찰되었다. 행사가 끝나고 차로 돌아오는 길, 태주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비즈니스가 아닌 개인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림에 대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지? 서하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체념한 듯 사실을 털어놓았다. 물론 가난한 미대생이라는 구체적인 사실은 제외하고 원래 제 꿈은 화가였어요. 오랫동안 그림을 공부했고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동안 억눌러 왔던 자신의 진짜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태주는 말없이 운전하며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계약 상대가 아닌 꿈과 재능을 가진 한 명의 인간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녀가 연기하는 윤세라라는 인물 속에 진짜 윤서아의 단단한 조각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미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며칠 후 그 미묘한 기류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늦은 밤 서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때 도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리고 예고 없이 강태준이 들어왔다. 그의 모습은 평소의 완벽하고 냉철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고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소파 한쪽에 털썩 주저앉아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다. 그의 온몸에서 위태로운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서하는 직감적으로 그에게 무슨 일이 생겼음을 알았다. 서하는 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주방으로 가 따뜻한 캐모마일 차를 끓였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그가 앉아있는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태주는 잠시 찻잔을 내려다보다가 이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오늘 할아버지와 크게 싸웠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추진하던 인수합병건이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고 강 회장은 이 모든 것을 그의 미숙함 탓으로 돌리며 다시 한번 정략 결혼을 강요했던 것이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 앞에서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냈다. 재벌 3세, 냉철한 CEO라는 갑옷 뒤에 숨겨진 압박감에 시달리는 한 남자의 모습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었어. 먹는 것, 입는 것, 만나는 사람. 심지어 내 감정까지도 모두 그룹의 후계자라는 틀에 맞춰져 있었지.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됐고 늘 최고가 되어야만 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외로움과 체념이 배어 있었다. 서하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는 윤세라로서 계산된 위로를 건네는 대신 인간 윤서아로서 진심 어린 공감을 보냈다. 힘들었겠네요. 그 짧은 한마디에
태준의 단단했던 방어막이 순간 허물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누구도, 심지어 가족조차도 그에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다. 모두가 그의 강인함만을 기대하고 요구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지위나 배경이 아닌 그의 내면에 있는 상처를 정확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차갑고 텅 비었던 아파트의 공기가 처음으로 따뜻한 온기로 채워지는 순간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더 깊은 교감이 흘렀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의 경계선이 흐릿해지며 그 자리에 이름 모를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한참의 침묵 끝에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늦었군. 이만 가보겠다. 그는 다시 원래의 무뚝뚝한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지만 서아는 알 수 있었다. 오늘 밤 그들의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다음 날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기류가 흘렀다. 태준은 의식적으로 그녀에게 더 차갑게 대하며 거리를 두려 애썼다.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에 대한 방어 기제였다. 서아 역시 혼란스러웠다. 자신을 돈으로 산 고용주에게 연민과 공감. 어쩌면 그 이상의 감정을 느끼는 스스로가 당황스러웠다. 이것은 비즈니스일 뿐이라고, 감정을 섞는 순간 모든 것이 위험해질 것이라고 몇 번이고 되뇌었다. 하지만 한 번 생긴 마음의 균열은 쉽게 아물지 않았다. 그들의 완벽했던 연극은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진실된 감정의 파도 앞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강태준과 윤서아 사이에 흐르던 어색하고 미묘한 공기는 일상의 반복과 약혼자라는 연극의 무게 속으로 서서히 가라앉는 듯 했다. 서아는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을 찾는 것으로 위안을 삼았다. 최고의 의료진 덕분에 어머니의 상태는 눈에 띄게 호전되고 있었다. 창백했던 어머니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고 희미하게나마 미소를 되찾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녀가 이 거짓된 삶을 버텨내는 유일한 이유였다. 평화로운 오후, 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병원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병원 로비를 막 빠져나왔을 때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도착한 문자 메시지. 그 안에는 방금 전 그녀가 병원 건물에서 나오는 모습이 찍힌 사진 한 장이 담겨 있었다. 누군가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는 소름 끼치는 증거였다. 심장이 쿵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사진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오랜만이야. 우리 얘기 좀 할까? 옛 친구 마동철이.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서아의 세상은 다시 잿빛으로 물들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악몽이 결코 끝나지 않았음을 알리는 서곡이었다. 서아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태준이 계약 초기에 그의 돈으로 모든 빚을 청산해 주었을 때 그녀는 마동철이라는 지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돈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탐욕스러운 거머리였다. 그는 서아가 상상 이상으로 거대한 부와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챈 것이다.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다. 그와의 만남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약속 장소는 인적이 드문 한강 둔치의 낡은 주차장이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할 무렵 서아는 홀로 약속 장소에 나갔다. 이내 익숙한 고급 외제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그녀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마동철은 이전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탐욕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이야, 우리 서아씨. 못 본 사이에 아주 딴 사람이 됐네. 재벌가 사모님이라도 된 줄 알았어. 그는 그녀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으며 비아냥거렸다. 본론만 말하죠. 원하는 게 뭐예요? 서아는 두려움을 애써 억누르며 차갑게 말했다. 마동철은 기다렸다는 듯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의 푼돈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서아와 강태준의 관계를 미끼로 훨씬 더 큰 것을 노리고 있었다. 강태준, TK그룹 대표. 그 남자한테 내 과거, 그리고 너희 둘의 그 더러운 계약에 대해 전부 까발려 볼까? 아니면 방송국에 제보라도 할까? 그는 서아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며 속삭였다. 내일까지 5억 현금으로 준비해. 그렇지 않으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이 지옥으로 변할 테니까. 5억. 서에게는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그녀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이 사실을 강태준에게 알릴 수는 없었다. 그것은 계약 위반일 뿐만 아니라 그가 가장 경계했던 리스크가 현실이 되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었다. 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이 문제는 어떻게든 혼자서 해결해야만 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태준이 사준 보석 몇 점을 몰래 처분해 보았지만 마동철이 요구한 금액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갔고 마동철의 협박 문자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예전의 그 무력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다시 그녀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한편 서아의 위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또 다른 곳에서는 그녀를 향한 또 다른 칼날이 조용히 벼려지고 있었다. 강 회장의 저택에서 처음 만난 이후 최 이사는 윤세라라는 여자의 존재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 그의 동물적인 직감은 그녀가 어딘가 부자연스럽다는 경고를 계속해서 보내왔다. 그는 사람을 붙여 그녀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강태준의 지시를 받은 김 비서팀이 만들어낸 그녀의 가짜 신분은 너무나도 완벽했다. 학력, 가족관계, 해외 체류 기록까지 어디에서도 흠을 찾아낼 수 없었다. 하지만 최 이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발상을 전환했다. 윤세라라는 인물을 추적하는 대신 최근 강태준의 주변에 갑자기 나타난 정체불명의 여자를 역으로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정보원을 총동원하여 강태준의 최근 몇 달간의 행적을 샅샅이 훑었다. 그러던 중 그의 귀에 흥미로운 정보 하나가 들어왔다. 몇 달 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심장수술비 전액이 TK그룹의 법인 계좌에서 비밀리에 결제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수혜자는 윤서아라는 가난한 미대생의 어머니였다. 최 이사는 즉시 윤서아라는 여자의 사진을 입수했다. 낡은 학생증 속의 앳된 얼굴. 그 얼굴과 지금 강태준의 옆에 있는 우아한 약혼녀 윤세라의 얼굴을 비교하는 순간 최 이사는 전율과 함께 희열을 느꼈다. 동일 인물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강태준이 회장과 이사회를 속이기 위해 돈으로 가짜 약혼녀를 고용했다는 충격적인 진실. 이것은 강태준의 경영 능력은 물론 그의 도덕성까지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완벽한 무기였다. 최 이사는 이 카드를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며칠 뒤로 예정된 강태준의 인수 합병 안건이 상정될 긴급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터뜨릴 계획이었다. 마동철이 제시한 마감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밤, 서아는 자신이 사는 호화로운 아파트의 발코니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수없이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은 마치 그녀의 절망을 비웃는 듯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사방이 막힌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다. 이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그녀의 손에 들린 휴대전화가 날카롭게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강태준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 그가 모든 것을 알아챈 것일까?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누르자 수화기 너머로 평소보다 더욱 차가운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일 오전 9시 내 사무실로 와. 할 얘기가 있다. 그는 용건만 말하고
서아의 대답을 듣지도 않은 채 전화를 끊었다. 서아는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가 마동철에 대해 알아챈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다음 날 아침 윤서아는 사형장으로 향하는 죄수처럼 무거운 발걸음으로 TK그룹 본사 건물로 들어섰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최고층에 위치한 대표이사실의 문은 굳게 닫힌 채 위압적인 기운을 뿜어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끝낼 각오를 하고 있었다. 강태준에게 마동철에 대한 모든 것을 고백하고 이 지긋지긋한 계약을 파기한 뒤 그의 인생에서 깨끗하게 사라져줄 생각이었다. 그것이 그녀가 그에게 끼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다. 들어와. 노크 소리 안에서 들려온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낮고 차가웠다. 서아는 심호흡을 한 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거대한 사무실의 중앙 통유리창을 등지고 앉아있는 강태준의 실루엣은 도시의 지배자처럼 보였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와 맞은편 의자에 앉으라는 손짓을 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복잡한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서아는 그가 자신을 추궁하고 비난할 것이라 예상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예상 밖의 것이었다. 이틀 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다. 그의 목소리는 지극히 사무적이었다. 내가 추진하던 M&A 안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리야. 그리고 최 이사가 그 자리에서 나를 끌어내리기 위해 무언가 꾸미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는 서아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날카로웠다. 그는 분명 네 정체를 의심하고 있을 거다. 너를 내 약점으로 이용하려 들겠지. 그래서 묻는 거다. 최 이사가 이용할 만한 것, 내게 불리하게 작용할 만한 것이 단 하나라도 있나? 사소한 것이라도 상관없어. 전부 말해. 그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자 시험대였다. 이 순간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상황을 모면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을 보는 순간 며칠 전 밤 그녀에게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싹텄던 희미한 신뢰의 감각도. 서아는 거대한 결심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마동철과의 악연부터 그의 협박과 5억이라는 터무니없는 요구까지 모든 것을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그녀는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으며 그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나겠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그녀의 고백이 이어지는 동안 강태준은 어떤 표정의 변화도 없이 그저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사무실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서아는 그의 입에서 나올 해고 통보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또다시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는 분노하는 대신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5억이라는 금액, 그리고 이사회가 열리기 직전이라는 타이밍. 이건 우연이 아니야. 그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빛났다. 그는 즉시 마동철의 배후에 최 이사가 있다는 것을 간파했다. 이것은 서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자신을 겨냥한 치밀하게 계획된 공격이었던 것이다. 그 순간 강태준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명확하게 정리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약점이 아니었다. 오히려 최 이사의 계략을 파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 서서 이전에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단단하고 신뢰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더 이상 너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이제부터 이건 내 싸움이기도 하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리고 넌 내 약점이 아니야. 내 파트너다. 파트너. 그 한마디가 서아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듯 했다.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완벽하게 재정립되었다. 고용주와 피고용인 혹은 연극의 두 주연 배우가 아니라 공동의 적을 앞에 둔 전략적 동맹, 진정한 파트너가 된 것이다. 태주는 그녀에게 최 이사와의 오랜 암투와 그가 사용할 법한 비열한 수법들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의 돈과 권력뿐만 아니라 적을 가장 가까이서 본 그녀의 직관과 통찰력이 필요했다. 그의 신뢰에 서아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피해자가 아닌 냉철한 전략가로 변모했다. 그녀는 최 이사와 마동철과의 만남을 되짚으며 자신이 무심코 지나쳤던 사소한 단서들을 떠올렸다. 마동철이 새롭고 힘있는 스폰서에 대해 은근히 자랑했던 것, 그리고 최 이사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던졌던 유도 질문들. 그녀의 예리한 직관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꿰맞추기 시작했다. 숨는 대신 역으로 그들의 함정을 이용하는 거예요. 서아가 말했다. 최 이사가 원하는 대로 제가 곧 무너질 것처럼 연기하는 거죠. 그가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하고 있다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녀의 눈빛은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태주는 그녀의 대담하고 날카로운 생각에 감탄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며 역공을 위한 작전을 세웠다. 책상 위에 설계도와 서류들을 펼쳐놓고 머리를 맞댄 채 토론하는 그들의 모습은 완벽한 팀이었다. 그들은 함께 음식을 시켜 먹고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의견을 보완해 나갔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존재했던 모든 벽들이 허물어졌다. 태주는 그녀의 명석함과 용기에 매료되었고, 서아는 그의 뛰어난 전략과 자신을 보호하려는 모습에서 전에 없던 감정을 느꼈다. 위험하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들의 감정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그들의 계획은 두 갈래로 진행되었다. 첫째, 김 비서가 이끄는 태준의 팀이 마동철을 처리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마동철에게 돈을 건네는 것처럼 위장하여 그를 함정으로 유인하고 협박과 갈취 현장을 증거로 확보하는 동시에 최 이사와의 연결고리를 잡아낼 계획이었다. 둘째는 서아의 역할이었다. 그녀는 최 이사가 심어놓은 정보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자신이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모든 것을 포기하기 직전이라는 거짓 정보를 흘려야 했다. 최 이사가 승리를 확신하고 방심하게 만들기 위한 연막 작전이었다. 운명의 이사회를 하루 앞둔 날, 모든 계획은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마동철은 그들이 쳐놓은 덫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고, 최 이사는 자신의 승리를 의심치 않으며 축배를 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태준의 사무실, 서아와 태준은 나란히 서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공기는 폭풍전야처럼 팽팽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전과 달리 굳건한 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태준이 그녀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가 손을 뻗어 그녀의 얼굴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겼다. 내일 그의 낮은 목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이 모든 것을 끝내는 거야. 마지막 결전을 앞둔 두 사람의 모습 위로 도시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운명의 날이 밝았다. 마동철은 약속된 돈을 받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서아가 지정한 강남의 한 빌딩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의 입에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5억이라는 거금이 코앞에 있었다. 그는 윤서아라는 여자를 평생 자신의 돈줄로 삼을 수 있으리라 확신하며 의기양양하게 차에서 내렸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돈 가방을 든 윤서아가 아니었다. 주차장 기둥 뒤에서 나타난 것은 칼 같은 정장 차림의 김비서와 건장한 남자들이었다. 순식간에 사방이 포위되자 마동철은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다. 마동철 씨, 맞으시죠? 김비서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마동철에게 협박, 공갈,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한 증거가 담긴 서류 뭉치와 녹취 파일을 내밀었다. 그 안에는 그가 최 이사로부터 돈을 받고 윤서아를 협박하라는 지시를 받는 내용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모든 것을 직감한 마동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모든 퇴로는 막힌 후였다. 형사들이 그의 팔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궁지에 몰린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하고 최 이사와의 거래 내역이 담긴 통화 기록과 계좌, 이체 내역을 넘기는 조건으로 감형을 약속받았다. TK그룹을 향한 첫 번째 위협은 그렇게 소리 없이 제거되었다. 같은 시각 TK그룹 본사 최상층의 이사회 회의실에는 얼음장 같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강 회장을 비롯한 그룹의 핵심 이사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강태준은 자신이 추진해온 M&A 안건에 대한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와 완벽한 데이터로 프로젝트의 당위성과 기대 효과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나갔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회의장의 분위기는 점차 그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는 듯 했다. 마침내 그의 발표가 끝나고 이사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최 이사가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마치 비극의 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다. 강 대표의 훌륭한 발표는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연 이렇게 충격적인 도덕적 해이를 보인 인물의 판단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의 말에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최 이사는 승기를 잡았다는 듯 준비해온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화면에는 윤서아의 초라했던 과거 사진, 낡은 학생증, 그리고 TK그룹의 법인 카드로 결제된 그녀 어머니의 병원비 내역이 차례로 나타났다. 결정적으로 그가 심어놓은 정보원 앞에서 서아가 절망감을 토로하는 모습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이 공개되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강태준 대표는 회장님과 우리 이사회를 기만하기 위해 돈으로 가짜 약혼녀를 고용했습니다. 회의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사들은 충격에 휩싸여 웅성거렸고 강 회장은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태준을 노려보았다. 최 이사는 승리를 확신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모든 공격의 중심에 선 강태준은 그러나 조금의 동요도 없이 그 모든 혼란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오히려 경멸과 연민이 섞인 차가운 눈빛으로 최 이사를 응시할 뿐이었다. 마침내 장내의 소란이 어느 정도 잦아들자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최 이사님의 제 도덕성에 대한 우려, 아주 감동적이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냉소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이사님의 그 열정적인 조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놓친 것 같군요. 태준이 신호를 보내자 김 비서는 새로운 파일을 스크린에 띄웠다. 화면에는 조금 전 경찰에 체포된 마동철이 모든 것을 자백하는 영상이 재생되었다. 그 영상 속에서 마동철은 최 이색의 돈을 받고 윤서아를 협박하라고 지시받았다는 사실을 상세히 진술하고 있었다. 이어서 최 이사의 유령 회사에서 마동철의 계좌로 거액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기록이 명백한 증거로 제시되었다. 회의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태준은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최 이사와 마동철이 통화하며 범행을 모의하는 내용이 담긴 선명한 녹취 파일이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제가 윤서아 씨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최 이사 당신이 벌인 불법적인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당신 같은 회사 내부에 부패한 경영진으로부터 무고한 증인을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약이 기만이 아니라 부패를 파헤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이자 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당당하게 밝혔다. 그의 논리 정연한 반박에 최 이사는 할 말을 잃고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갔다. 바로 그때 굳게 닫혀있던 이사회 회의실의 문이 열리고 윤서아가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가련한 소녀도 화려하게 치장된 약혼녀도 아니었다. 당당하고 기품 있는 태도로 이사들을 정면으로 마주한 그녀는 흔들림 없는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강태준 대표님이 하신 말씀은 모두 사실입니다. 최 이사는 제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려 했습니다. 저는 그 부패를 세상에 알리는데 힘을 보태기로 결심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존재와 증언은 최 이사의 관에 박히는 마지막 목과도 같았다. 모든 것이 끝나자 최 이사는 의자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다. 이사들은 경악과 분노에 휩싸여 그를 맹렬히 비난했다. 강 회장은 복잡한 눈빛으로 자신의 손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충격과 부끄러움, 그리고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태준이 제안했던 M&A 안건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곧이어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망연자실한 최 이사를 회의실 밖으로 끌어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텅 빈 회의실, 태준은 서아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굳게 안았다. 그것은 계약에 의한 연기가 아니었다. 안도감과 고마움,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애정이 담긴 진심 어린 포옹이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제게는 TK그룹의 극적인 이사회와 최 이사의 몰락, 그리고 강태준 대표가 성공시킨 대규모 M&A 소식으로 연일 시끄러웠다. 하지만 폭풍의 중심에 있었던 윤서아의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어머니는 성공적인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빠른 속도로 건강을 회복하는 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서아는 정말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었다. 세상을 짓누르던 거대한 무게가 사라진 자리에는 따스한 햇살 같은 희망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날 오후 태준이 예고 없이 병실을 찾아왔다. 이사회에서의 그 격정적인 포옹 이후 처음으로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어색하면서도 미묘한 설렘이 감도는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태준이었다. 그는 서아에게 하얀 봉투 하나를 건넸다. 봉투 안에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난 날 서명했던 계약서 원본과 함께 계약의 끝을 알리는 파기 합의서, 그리고 약속했던 거액의 장음이 입금된 통장이 들어있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계약은 공식적으로 종료됐고 당신은 이제 자유야. 자유. 그토록 갈망했던 단어였지만 서아의 마음은 오히려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들의 관계를 묶어주던 유일한 끈이었던 계약이 사라진 지금, 그들은 다시 TK그룹의 대표 강태준과 가난한 미대생 윤서아라는 결코 만날 수 없는 두 개의 세상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서아는 계약 파기 합의서에는 조용히 서명했지만 통장은 그의 손으로 조용히 밀어냈다. 어머니를 살려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제게는 평생 갚아도 모자랄 빚이에요. 이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의 행동은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그녀의 진심과 자존심을 보여주는 마지막 증거였다. 그녀의 거절에 태준은 마치 마음을 관통당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그동안 그를 올가매던 차가운 이성과 재벌 3세라는 무거운 갑옷을 모두 벗어던진 채 그는 처음으로 한 남자로서 그녀의 앞에 섰다. 비즈니스로 시작한 관계였지만 내겐 어느 순간부터 진심이 됐어. 그의 목소리는 서툴지만 진솔한 감정으로 떨리고 있었다. 당신의 강인함, 당신의 지혜, 그리고 당신의 따뜻함까지. 난 당신의 모든 것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됐어. 이제 당신 없는 내 인생은 상상할 수조차 없어. 그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가짜 약혼녀 윤세라가 아니라 진짜 윤서아로서 내 곁에 있어주면 안 될까?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아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 역시 이 위험한 감정을 애써 부정해왔지만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외롭고 선한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음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그녀는 눈물과 함께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대답을 대신한 그 미소에 태주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자신의 품에 부드럽게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병실의 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 아래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길고 부드러운 입맞춤을 나누었다. 거짓과 위선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겨울은 끝나고 진실된 사랑의 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몇 달 후 서울의 풍경은 계절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윤서아는 그토록 그리워했던 캠퍼스로 돌아와 마지막 학기를 다니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다. 열정적으로 캔버스에 붓질을 하는 그녀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처럼 빛났다. 강태주는 그녀의 이름으로 재능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젊은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재단을 설립했다. 그가 자선 경매에서 샀던 무명 화가의 그림은 이제 재단의 상징이자 두 사람의 사랑의 증표가 되어 전시실 중앙에 걸렸다. 서아의 어머니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고 태준이 마련해준 아담한 아파트에서 정원을 가꾸며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딸의 행복을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떠날 날이 없었다. 강태준 역시 변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냉혈한 CEO가 아니었다. 직원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그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그의 모습에 TK그룹에는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완고했던 강 회장 역시 손자의 사업적 성공과 함께 그가 선택한 진실된 사랑을 인정하고 서아를 진짜 손주 며느리로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가식과 위선으로 가득했던 저택의 식탁은 이제 온기 넘치는 진짜 가족의 웃음소리로 채워졌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오후 태준이 서아가 있는 대학의 화실을 찾았다. 노을빛이 부드럽게 스며드는 화실 안, 서아는 막 완성한 그림 앞에서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삶을 멀리서 지켜보는 관찰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그녀의 세상 가장 깊숙한 곳에 일부가 되어 있었다. 태주는 그녀의 등 뒤로 다가가 허리를 감싸 안았다. 두 사람은 함께 그림을 바라보았다. 캔버스에는 절망의 겨울이 지나고 모든 것이 소생하는 눈부신 봄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함께 그려나갈 희망차고 찬란한 미래의 모습이었다.